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헌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와 관련해 법인세 추가 과세 논란이 불거졌었죠. 결과적으로는 이전처럼 과세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나기는 했는데 한동안 리츠 시장은 이 과세로 인한 배당 축소, 이로 인한 시장 축소 우려가 컸습니다. 어떻게 해서 추가 과세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회계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최근 리츠 투자에서 관심 가질 분야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아주 오랜만에 이제 리츠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하는데요. 네. 김지영 기자는 혹시 뭐 리츠 그 투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리츠 공부하려고 네. 한 주를 구매했는데요. 아, 그래요? 오늘 오랜만에 투자한 거 살펴봤더니 네, 아주 예. 수익권은 아니어서 예, 저는 뭐 속상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솔직히 이제 리츠 투자 경험은 없는데 리츠 시장이 조금 이제 꿈틀꿈틀대는 단계에서 갑자기 뭐 이 세금 폭탄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가 지금은 뭐 해결된 양상인데 네. 그 이야기하고 뭐 리츠 업계에 대한 뭐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 상장된 종목판을 보면 이렇게 뭐 삼성 FN 리츠, 또 뭐 한화 리츠, KB스타 리츠 이렇게 종목 뒤에 리츠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한 23개 정도가 됩니다. 상장된 리츠 저희 주식처럼 그렇죠.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가 배당률, 주가 대비해서 배당률을 보면 이게 아주 낮게는 한 5%부터 시작해서 10%가 넘어가는 네. 그 배당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 배당이네요. 이 리츠라고 하는 종목은 굉장히 배당률이 높다. 뭐 액면가 대비 배당도 아니고 주가 대비 배당률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배당 기준월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뭐 1년에 4번 아니면 2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 리츠는 없죠. 그러니까 1년에 2번 또는 이제 4번을 배당을 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총을 보면 뭐 작게는 제일 작게는 뭐 한 700억도 있네요. 700억도 있고, 조 뭐 단위도 많게는 있군요. 뭐 1조 넘어가는 리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츠라고 하면 뭐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요걸 이제 줄여서 이제 리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주식회사라는 게 중요하죠. 주식을 발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이 출자를 한다는 겁니다. 돈을 투자한다. 예, 그렇죠. 회사에 이제 돈을 내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고 뭐 부동산을 직접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이제 증권에 투자를 하고, 자, 이 수익을 낸다는 거는 이제 리츠가 내는 수익은 뭐 임대료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개발 이익 같은 겁니다. 이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데 어떤 형태로 돌려주냐면 배당 형태로. 네. 배당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배당이 나간다는 거죠. 네. 근데 리츠는 뭐 상장 리츠도 있고 비상장 리츠도 있습니다. 뭐 상장 리츠보다는 비상장 리츠가 이제 훨씬 많긴 한데 상장 리츠는 한 23개 정도 있는데, 이 리츠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기구라는 거죠. 투자자가 부동산을 직접 사는 게 아니고 부동산 펀드와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리츠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게 되면 그 리츠가 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리츠가 이제 부동산을 산다든지 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거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가 되는 건데, 이 리츠는 그 SPC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죠.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그냥 명목상의 회사입니다. 뭐 리츠 안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앉아 가지고 뭐 부동산을 사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리츠는 사실상의 이제 페이퍼 컴퍼니인 거고, 실제로 부동산 관리 업무는 리츠가 자산관리 전문 회사한테 그냥 맡겨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AMC라고 하는 건데, 자산관리 전문 회사에 이렇게 이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그 AMC에다가 이렇게 맡겨버리는 형태로 가게 되죠.
리츠 시장이 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까요? 지금 우리 리츠 뭐 전반적인 그 시장을 보면 이 보시는 그림처럼 뭐 국내에 그 리츠가 한 367개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리츠 종류도 이제 다양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합쳐서 한 367개 정도 되고 리츠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그 운용 자산이 한 94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다음에 국내 증시 상장 리츠는 이제 23개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리츠 전체의 그 배당 수익률은 한 5.2%. 근데 상장된 22년도에 상장된 리츠의 배당 수익률만 보면 7.8% 정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액면가 대비 수익률이 아니고 그 주가 대비 수익률이 한 7.8% 정도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뭐 배당으로서는 굉장히 짭짤한 매력적인 그런 수익률이네요.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한 6%대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 그러죠. 상장 리츠 기준으로. 지금 뭐 몇 개 종목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된 종목 주가를 보면 뭐 KB스타리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23년도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푹 주저앉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렇게 쭉 그죠?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ESR 퀸달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1월 이후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SK 리츠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이제 주저앉았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좀 그 반등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에 와서 전반적으로 11월, 12월 달부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최근까지 리츠의 이제 그 주가 뭐 트렌드는 그렇게 이제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와중에 갑자기 리츠가 세금 날벼락을 맞았다 이런 이제 기사가 이렇게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리츠 업계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무슨 이제 이야기냐면 여기 기사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멀어지는 리츠의 봄 금리 동결에 삼성세무서 과세까지. 금리가 인하되는 게 리츠한테는 좋은데 금리가 많이 인하될 줄 알았는데 이제 금리가 동결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아리까리했는데 삼성세무서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리츠에 이렇게 세금을 엄청나게 이제 때렸다는 거죠. 뭐 세금 날벼락 맞은 코람코 자산신탁 국세청에 달려간 이유는 이렇게 돼 있죠. 하여튼 코람코 자산신탁이 만든 그 리츠가 엄청난 이제 세금을 두들겨 맞고 이제 코람코에서 뭐 국세청에 막 달려가가지고 뭐 억울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 같은데. 리츠가 세금 날벼락을 맞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리츠 투자자가 배당 날벼락을 맞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리츠 투자자들한테 돌아가는 배당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리츠 업계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리츠는 세금 날벼락을 맞고 리츠 투자자는 배당 날벼락을 맞으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리츠 매력도가 떨어지고 상장 리츠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리츠 시장이 경색될 거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롯데리츠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게요. 롯데리츠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 이제 9기가 23년 1월부터 6월까지죠. 10기 이제 결산기로 10기가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롯데리츠는 한 결산기가 6개월로 이루어져 있다. 예, 그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 점선을 둘러놓은 걸 보시면 법인세 비용이 0입니다. 법인세 비용이 0입니다. 네. 아 리츠는 법인세를 안 내는구나. 왜냐하면 리츠의 특징이 뭐냐면 리츠는 투자자들한테 배당 형태로 그 수익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츠는 회사가 그 결산기에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을 그냥 다 배당을 해버립니다. 네, 명목상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배당을 해주는 성격으로 태어난 상품. 그 투자자들한테 이 리츠가 그 결산기에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은 그 결산기에 그냥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만큼 배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법인세 그 과세 소득 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벌어들인 그 이익을 다 그냥 배당으로 돌려주고 그 대신에 법인세 그 과세 소득 그 공제를 받아가지고 법인세 비용은 안 낸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츠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임대료 같은 거겠죠, 그죠? 뭐 리츠가 건물에 투자하면 그 건물에서 이제 임대료를 얻는 거, 그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고, 리츠가 영업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리 비용 같은 거, 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 전반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될 거고, 그 건물에서 또 이제 감가상각비가 발생됩니다. 좀 노후화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요 관리 비용하고 감가상각비가 이제 대표적인 영업 비용이 될 수가 있겠죠. 요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건물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노후화되고 낡아간다고 보는데, 그 노후화되는 정도를 그냥 회계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츠가 100억짜리 건물을 샀다. 근데 요 건물을 10년 동안 그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면 100억 나누기 10년 하면 1년에 10억씩 되겠죠. 그렇죠. 네. 1년에 10억씩을 손익계산서에서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돈이 나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빼서 그렇죠. 처리를 해놓는 맞습니다. 거죠. 예.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지출되는 비용은 아니죠. 뭐 현금으로 뭐 이렇게 뭐 지출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그냥 회계적으로 건물은 그냥 우리가 쓰면 쓸수록 낡아가니까 그 낡아가는 정도를 그냥 1년에 10억씩 그냥 비용 처리를 하자.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 때문에 리츠의 단기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돈은 안 나갔지만 그냥 뭐 장부상으로 비용으로 넣어버리니까 네. 그만큼이 이제 단기 순이익을 이제 줄이는 역할을 하겠죠. 일반 기업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만약에 22년 초에 영업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22년 초에 이 회사가 이제 스타트를 했다. 그러면 22년 말에 결산을 딱 해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100이 딱 났어요. 단기 순이익을 100을 났다.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은 회사의 이제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네. 자, 누적 이익잉여금이 이제 100이 생긴 거죠. 첫 1년이니까 이제 누적치로는 단기 순이익 100. 그러면 우리 회사는 누적 이익잉여금이 100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누적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에게 배당 가능한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까지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됩니다. 물론 복잡한 산식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30을 배당을 했다. 그러면 100에서 30만큼 배당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누적이익여금은 70이 되겠죠, 그죠? 요 70은 회사가 이제 딱 이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제 누적이익여금이니까 요거는 그 다음 결산으로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네. 이제 22년에 차기 2월 한 그렇죠. 정도 예, 되는 거죠. 23년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만큼의 이익잉여금이 이제 차기로 그 다음 결산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23년도에 또 단기순이익 100을 냈다. 그러면 회사의 누적이익여금은 얼마가 되냐면 저번 결산에서 70이 넘어왔네. 근데 올해 또 100억을 벌었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7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70만큼 주주에게 배당 가능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한 50 정도를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적이익여금은 얼마가 되냐면 170에서 50을 빼니까 120이 되죠. 그러면 요 120이라고 하는 이제 남아 있는 그 이익잉여금은 또 다음 그렇죠. 결산기로 넘어가게 24년으로 되는 거죠. 넘기면 되죠. 그러니까 뭐 일반 기업들은 회사가 이익을 내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일부를 배당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남아 있는 이제 누적이익여금은 그 다음으로 넘기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이익을 내면 앞에서 넘겨받은 이익잉여금하고 올해 벌어들인 이제 이익잉여금하고 합쳐서 이익잉여금은 이만큼 커졌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만큼 배당을 하죠. 그러면 이제 또 남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럼 또 그 다음 결산기로 넘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적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커져가는데 리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벌면 버는 족족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뭐 김주영 기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벌면 버는 족족 그냥 명품백 사고 뭐 이렇게 계좌를 어떻게 그냥, 보셨나요? 아무렇게나 그냥 이제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미래가 없어요. 예. 그게 이제 리츠거든요. 그러면 리츠는 어떻게 하느냐? 자, 리츠가 처음에 제 1기 이제 22년 1월 달에 리츠가 이제 처음 이제 딱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6개월 동안. 또 6개월 동안 단기 순이익 100을 딱 냈다. 그러면 이제 첫 해니까 첫 결산기니까 누적이익여금은 이제 100이 되는 거죠. 요 100만큼이 배당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리츠가 실제로는 150을 배당을 한 거예요. 100만큼 배당 가능한 걸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실제 배당은 150만큼 해주는 겁니다. 네. 투자자한테. 50만큼은 어떻게 50만큼은 배당을 마련했을까요? 감가상각비 50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100에다가 감가상각비 50을 더한 150을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돈이 나간 게 그 아니고 실제 돈이 나간 게 쌓아두기만 한 거니까. 아니니까 당기순이익은 100밖에 안 되지만 그 당기순이익이 100이 되는 과정에서는 감가상각비가 50이 비용으로 처리가 돼서 100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있는 돈이 거죠. 나온 게 아니니까 회사에서는 그만큼의 현금이 더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야, 당기순이익 100이야. 근데 뭐야? 감가상각비는 돈이 안 나갔는데 감가상각비 50 이것까지 다 해버리면 150이 되네? 이만큼 그냥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주자해서 150을 배당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은 100밖에 안 되는데 150을 배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보는 것처럼 결손금 50이라는 게 생깁니다. 보시면 100밖에 배당을 못하는 회사인데 150에 배당을 했다. 그러니까 100에서 150을 뺀 50만큼은 결손금이 되는 겁니다. 회계상으로 마이너스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결손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츠는 감가상각비만큼 초과 배당이 가능하는구나. 그만큼이 그냥 결손금으로 그냥 처리가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2기로 넘어가 볼게요. 제2기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2기가 되었는데 자 제2기에서도 당기순이익을 100을 냈습니다. 누적이익잉여금 배당 가능한 이익은 50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 결산기에 우리가 100을 벌었지만 결손금이 있어서. 앞에서 지금 넘어온 결손금이 있잖아요. 네. 앞에서 넘어온 결손금은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100에서 이 결손금 50을 반영하면 누적이익잉여금이 이제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리츠는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리츠는 오로지 야 올해 얼마 벌었어? 지금 제 2기에 100 벌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얼마 났니? 예 이번에 감가상각비 70 났습니다. 그러면 100에서 70 더해가지고 170 배당 때려 이거거든요. 그래서 170을 배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당 가능한 이익은 50으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냥 당기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170을 그냥 배당을 때려버리니까 50하고 170의 차이인 120만큼이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거네요. 제2기에 또 결손금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50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세법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입니다. 리츠는 법인세법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 이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네. 법인세법상으로는 야 네가 100을 벌었는데 저번 결산기에서 결손금이 50이 생겨서 이번으로 넘어왔으면 100 빼기 50을 해서 50만큼이 배당 가능한 이익이다. 이게 법인세법상의 이제 배당 가능 이익 계산법인데 리츠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당기순이익에서 그 무슨 개소리야. 감가상각비 더하기 우리는 배당. 당기순이익 더하기 감가상각비로 그냥 배당 때린다 이거거든요. 초과 배당하는 그 감가상각비만큼이 이렇게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첫 해에 감가상각비 50만큼 결손금이 생겼죠. 네. 제2기에 가서 감가상각비 70이 생겼으니까 요 50에다가 70을 더한 만큼 120이 결손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꾸 해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1기하고 2기는 앞에서 봤으니까 3기에 가서는 누적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3기에 가서 당기순이익 110을 냈는데 2기에서 넘어온 결손금이 12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10에서 결손금 120까지 반영해 주니까 배당 가능한 이익, 누적이익잉여금이 그냥 마이너스 10이 돼버리는 겁니다. 리츠는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제가 3기에 얼마 벌었어? 110 벌었는데요. 감가상각비 얼마야? 80인데요. 그럼 190이네? 그럼 190 배당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배당 가능한 이익이 마이너스 10인데 그냥 190에 배당을 때려버리니까 다음 결산기로 넘기는 2월 결손금이 200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겠네요. 계속해서 배당 가능한 누적이익잉여금은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커져가는 겁니다.
자, 차기로 넘기는 2월 결손금이 쫙 커져 가니까 자연스럽게 배당 가능한 누적이익여금은 이제부터는 제3기로부터 쓰는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계속 마이너스 값이 계속 커져가는 거죠. 그러나 리츠는 이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법인세법 상의 배당 가능이익 계산법이고 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 막 지금까지는 이래 왔는데. 그렇죠. 네. 막 배당을 하는 거죠. 딱 이제 삼성 세무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코람코 자산 신탁이 그 운용하는 6개 리츠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람코 입장에서는 야, 그 무슨 소리야? 우리 리츠야. 우리 몰라? 우리 리츠라니까? 법인세 안 내는 리츠야. 그러니까 삼성 세무서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네들은 법인세를 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너네들이 감가상각만큼을 초과 배당을 했지. 그래서 매 결산 때마다 그 다음 결산으로 넘기는 2월 결손금이 커져갔지. 우리가 앞에서 표에서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법인세법으로 따져본 배당 가능 이익이 마이너스가 돼버렸지. 야 그러니까 법인세법상으로 너네들은 소득공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 법인세법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회사가 너가 무슨 소득공제로 그렇게 법인세를 안 낸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최근 6개월 분 법인세 172억을 갖고 와. 갖다 바쳐 임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왜 이제까지는 안 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하는 이제 걸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람코는 이 6개 리츠의 최근 6개월 단기 순이익이 476억인데 이 172억은 이 6개월치 6개 리츠의 단기 순이익이 한 35%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큰 큰 규모. 금액이고 이만큼은 이제 그 앞으로 배당을 배당 이제 재원이 줄어들 테니까 예. 투자자한테 갈 돈도 줄어들 수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츠 업계에서 와 이거 네, 뭐지? 멘붕. 이제 망치로 이제 뒤통수 얻어 맞아가지고 막 리츠 협회에서도 야 이거 뭐냐? 삼성 세무서 이거 왜 이래? 이상한 애들이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삼성 세무서의 저 논리가 인정이 된다면 모든 리츠에서 그 배당 재원으로 쓰인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소득 공제 대상에서 취소가 됩니다.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69개 리츠에서 연간 한 2, 3조 원의 배당 감소가 추정이 되는 거죠. 그 전체 리츠 시장이 94조였는데 네. 그만큼 다른 리츠에도 영향이 갈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장된 리츠는 주가가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박살날 수가 있고 완전 리츠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경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도 엄청나게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사실은 리츠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좀 부동산 시장 시장을 좀 안정, 안정시키는 그렇죠.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큰 문제가 발생됐는데 뭐 코람코 입장에서도 황당하죠. 이제 모든 리츠 회사들이 이제 코람코만 이제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로 막 달려간 거죠. 아니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거 유권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초과 배당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느냐. 부투법.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그 초과 배당한 것도 다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없다. No problem. 그러니까 이제 코람코가 국세청에다가 뭘 청구를 하냐면 과세 전 적부 심사라고 해서 삼성 세무서가 이렇게 과세를 했는데 이게 적절한지 부당한지를 좀 심판을 좀 해주세요 하고 심사를 해주세요 하고 국세청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국세청이 이제 이모저모 다 이제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야 이거는 삼성 세무서가 조금 과세를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청구인의 의견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구인은 네. 코람코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취소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츠 업체가 와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제 리츠 시장이 뭐 이게 그 굉장히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를 모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뭐 리츠 법인세 폭탄 우려가 일단락됐고 배당 확대가 기대된다. 이제 배당 확대가 기대된다는 거는 뭐냐면 국내 리츠 업계가 이제 법인세 폭탄 위기에서는 벗어난 거죠. 네. 그 다음에 올해 2월달에 리츠 배당 확대법이라고 하는 게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 내용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뭐 여기서 이제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서 그냥 이런 법이 이제 통과됐다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국내 이제 리츠 시장 활성화에 좀 속도가 붙을 수 있거라는 이제 관측이 나온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리츠를 뭐 투자를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리츠 시장에 큰 악재가 생길 뻔했으나 네. 일단락이 된 거네요. 그리고 뭐 배당 확대법 이제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한번 뭐 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시고 저 리츠로 구성된 게 ETF도 있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 가진 분들 있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네. 네,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삼성세무서의 과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리츠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일단락이 되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 리츠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요인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